현재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본의 지칠 퇴출과 더불어 그 공석에는 한국이 들어가야 한다며 긴급 har의를 올렸기 때문인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은 그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전 세계가 한국의 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현재 왜 전 세계가 한국의 편을 못 들어서 안달인 상황인 것일까요? 2026년 2월 다카이키 일본 총리가 대만 해협의 레드라인은 곧 일본의 영토선이다라는 폭탄 발언을 던졌을 때 우리 워싱턴 수뇌부는 겉으론 우려하면서도 속으로는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제임스 카터입니다. 20년 넘게 동아시아 외교판을 뒤집어 본 사람이고 이 지역에서 어떤 나라가 어떤 패를 쥐고 있는지 손바닥 보듯 꿰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 새벽 도쿄발 뉴스를 접했을 때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느긋하게 생각했습니다.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다카이키 총리는 원래부터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어요. 전통적인 일본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내뱉기 전에 12번쯤 계산기를 두드리는 데 반해 이 사람은 그 계산기를 통째로 집어던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그녀는 대만 해협을 향해 사실상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발언을 세상에 내던졌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베이징이 불을 뿜었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르렁댔고 그로부터 48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인민의 반군 동부정구 소속 해군 함정 수십 척이 동중국해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훈련이라고는 했지만 그건 누가 봐도 훈련이 아니었어요. 센카쿠, 중국식으로는 다오이다오라 불리는 분쟁 도서 바로 코앞까지 군함이 밀고 들어온 겁니다. 마치 동네 일진 두 명이 말싸움 끝에 드디어 각자 칼을 빼들고 마주선 것 같은 상황이었죠. 교역은 순식간에 올스톱이 됐습니다. 중일 간 컨테이너선 항로가 사실상 마비됐고 상하이와 오사카를 오가던 항공편도 줄줄이 결항됐어요.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은 비필수 인원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도쿄의 중국 대사관 앞에는 항해 시위대가 들이닥쳤습니다. 1945년 이후 가장 위험하다는 말이 외교가에 공공연하게 떠돌았어요. 두 나라가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듯 군함을 밀어넣으면서 동북아시아 전체가 숨을 멈추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워싱턴 사람들은요, 이런 국제 위기를 볼 때 두 가지 눈을 씁니다. 하나는 공식 성명에 쓰이는 우려하는 눈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이익 계산기를 돌리는 냉정한 눈이에요. 저는 당연히 두 번째 눈으로 이 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산기는 아주 명쾌한 숫자를 내놓고 있었거든요. 중국이 일본을 압박할수록 일본은 미국에게 달려옵니다. 이건 50년 넘게 반복된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달려오는 일본이 쥐고 오는 건 꽃다발이 아니라 두둑한 지갑이라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었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당시 미국 방산업계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일본 방위성과 모종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최신 이지스 구축함 추가 도입 패키지를, 레이시오는 차세대 요격 미사일 대량 공급 계획을 꺼내 들고 대기 중이었어요. 문제는 가격이었는데 일본 내부에서 너무 비싸다는 반발이 있어서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다카이키 총리의 발언이 그 반발을 단숨에 잠재워버린 겁니다. 중국 군함이 코앞에 들어오는데 비싸다고 따질 정치인이 어디 있겠어요. 덕분에 미국의 방산 거래는 협상 테이블 위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눈독을 들인 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일본은 소재, 정밀 광학, 기초과학 분야에 어마어마한 원천 기술을 숨겨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 정보팀은 오래전부터 그 목록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탄소 소재 관련 기초 특허, 고정밀 광학 렌즈 설계 기술, 차세대 배터리 소재 원천 기술 같은 것들이었죠. 일본은 이걸 국가의 보물처럼 꼭꼭 숨겨뒀는데 안보 위기 앞에서는 아무리 숨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이것 좀 풀어주시죠라는 압박에 어느 나라도 끝까지 버티지 못하거든요. 저희 계획은 간단했어요. 무기는 비싸게 팔고 기술은 헐값에 빼오는 것. 위기를 이용한 완벽한 흡혈귀 작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국무부 내 비공개 회의에서 한 선임 고문이 칠판에 숫자를 적어가며 예상 수익을 계산했습니다.
무기 수출 규모만 최소 수십억 달러, 기술 이전 가치는 그 몇 배였어요.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눈이 반짝거렸던 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죠. 이번엔 정말 대박이네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이 판에서 최고의 수혜자는 싸우는 두 나라가 아닙니다. 구경하면서 돈 버는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주변 나라들의 처지를 하나씩 훑어봤어요. 대만은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고 동남아 각국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요. 솔직히 그때 저한테 한국은 그냥 지도 위의 완충지대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좀 더 박하게 말하면 피해를 입을까봐 발을 동동 구르며 워싱턴에 전화를 해댈 나라 정도였어요.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12위 교역국이거든요. 두 나라가 동시에 교역을 끊어버리면 한국 경제는 당장 직격탄을 맞는 구조였죠.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 분쟁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살려달라고 워싱턴에 기어들 나라라고요. 고래가 싸우면 새우가 터지는 거 국제 정치의 기본 아닙니까? 저는 한국이 정확히 그 새우 역할을 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미국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그 바짓가랑이 붙잡고 읍소하면 형편 좀 봐줄 수 있겠지. 그 정도의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이 판에서 달콤한 꿀을 독차지하는 건 미국이에요. 그 확신은 당시 제게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잔뜩 들뜬 기분으로 짐을 챙기며 퇴근 준비를 하던 그 순간 책상 구석에서 뭔가 눈에 걸렸습니다. 낡아 빠진 가죽 수첩이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올랐을 때 저희 멘토였던 로버트 헤이든 전 대사가 남기고 간 유품이었습니다. 헤이든 대사는 헨리 키신저의 직계 제자격으로 냉전 시대부터 아시아 외교의 판을 짜온 전설 같은 인물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 수첩을 건네주면서 언젠가 내가 이 안의 의미를 알게 될 날이 온다고 했는데 저는 당시 그냥 노인네의 낭만적인 인사말로 흘려들었거든요. 멍하니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때가 깊이 밴 가죽 표지를 넘기자 첫 페이지에 헤이든 대사의 특유의 빽빽한 필체로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동북아시아가 흔들릴 때 가장 시끄러운 개는 놔두고 가장 조용히 웅크린 호랑이를 조심해라. 한국을 그저 방패막이로만 여긴다면 미국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저는 잠시 그 문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어요. 1970년대 냉전 감성으로 가득한 낡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베트남전 용병처럼 미군 옆에 서던 시절이었으니 그런 말도 나올 법했겠지만 지금은 세상이 다르잖아요. 반도체, AI, 방산, K-팝까지 잘한다는 건 알지만 그게 지정학적 판도를 바꾸는 수준이 되겠어요? 저는 그 수첩을 서랍 깊숙이 집어넣고 열쇠를 돌렸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낭만적인 글귀가 아니라 냉정한 전략이라고. 그게 저의 믿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포근한 기분으로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미소 짓는 동안 동중국해의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깊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중국 해경선은 이미 센카쿠 인근 12해리 이내로 정기적으로 진입하고 있었고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은 그 뒤를 매일같이 따라붙으며 포격 직전의 긴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어느 쪽이든 방아쇠를 당기면 그 순간 바다는 불이 붙을 상황이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하늘이 짙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아직 제가 놓친 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동중국해에서 본격적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자 도쿄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카이키 총리의 발언이 불을 질렀고 중국 군함이 기름을 부었으며 일본 내각은 그 불길 앞에서 지갑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내놓은 긴급 국방 예산 증액안은 솔직히 저도 숫자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GDP 대비 방위비를 단계적으로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였거든요. 숫자로만 따지면 연간 150조 원을 훌쩍 넘는 규모였어요. 거기다 로키드 마틴의 요격 미사일을 긴급 발주하고 레이시온의 차세대 AI 레이더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면서 발주서가 워싱턴으로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방산업계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공장마다 풀가동 준비를 하면서 이번엔 진짜 잭팟이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거든요. 저도 그 분위기에 완전히 올라타 있었습니다. 계획대로였어요. 중국이 압박하고 일본이 겁먹고 미국이 그 틈을 파고드는 구도.
교과서처럼 진행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국무부 집무실에서 진행 현황 보고를 받으며 속으로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며칠 후 방산업체 담당자들로부터 걸려온 전화의 내용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이상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차관보님,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공급망 이슈인 줄 알았습니다. 원자재 수급 문제라든가 하청업체 납기 지연이라든가 그런 흔한 얘기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설명하는 내용을 듣는데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격 미사일 조립 라인이 통째로 멈춰버린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미사일 핵심 두뇌에 해당하는 방산용 AI 연산 반도체 모듈과 초고내열 기판이 납품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연락하자 그쪽도 우리한테 되묻는 거예요. 미국 측에서 부품을 공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실무팀이 공급망을 역추적하기 시작했고 결국 밝혀진 진실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부품의 최종 제조국이 미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게 바로 이해가 안 됐어요. 방산 반도체라는 게 얼마나 극한의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지 사실 저도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체감은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담당 전문가에게 직접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데 진짜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일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조금만 발열이 심해지면 성능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격 미사일은 마하 5 그러니까 음속의 5배로 날아갑니다. 그 순간 탄두부 온도는 400도에서 500도 사이를 넘나들어요. 일반 반도체라면 그 환경에서 1초도 버티지 못하고 녹아버립니다. 문제는 그 극한의 순간에 반도체가 적 미사일의 비행 궤적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요격 경로를 수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0.0001초 단위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격에 실패합니다. 즉, 이 반도체는 500도 지옥불 속에서도 정밀하게 생각해야 하는 말 그대로 괴물 같은 물건이었던 거죠. 미국도 이 분야에서 도전을 해봤습니다. 인텔이 군사용 고내열 반도체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수율이 10%를 넘기지 못했어요. 쉽게 말해서 10개를 만들면 9개는 불량이라는 겁니다. 군사작전에서 불량품은 곧 전투 실패를 의미하니까 사실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소니와 르네사스가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수율 5에서 8% 수준에서 사업을 포기했거든요. 기술 자체를 구현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걸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찍어내는 능력, 그게 없었던 겁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특정 방산 반도체 기업들은 이 미친 난이도의 AI 방산칩 모듈 수율을 98%까지 끌어올렸더라고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 결과로 전 세계 방산용 AI 연산 반도체 시장의 약 85%를 한국이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자료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번, 3번 다시 확인했는데 그때마다 같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저는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기술력이 좋아서라고만 설명하기엔 격차가 너무 컸거든요. 실무팀이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로 받아봤는데 그걸 읽으면서 비로소 납득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생태계의 차이였습니다. 방산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 극한 환경 테스트, 패키징, 품질 검증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이 과정들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으면 속도가 떨어지고 품질 관리가 무너져요. 그런데 한국은 수도권에서 충청권까지 반경 50km 안에 이 모든 과정이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라인이 돌아가고 테스트 결과가 실시간으로 설계팀에 피드백되고 불량이 나오면 즉각 수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였어요. 그야말로 하나의 거대하고 정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제조 생태계였던 거죠. 미국은 인건비 문제 때문에 이런 구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클러스터를 구성하려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일본은 또 다른 이유로 불가능했어요. 아직도 결제 시스템이 종이 서류와 도장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 변경 하나 반영하는데 며칠이 걸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군사기술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그 타이밍을 내부 행정 절차가 잡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렵 워싱턴과 도쿄에서 한국 측의 납품 일정을 확인하고 독촉하는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저도 직접 채널을 통해 상황을 알아봤어요. 한국 정부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화를 내거나 일본을 비난하는 성명서 같은 건 없었어요. 대신 관련 기업들로부터 무심하게 날아온 이메일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국내 방산 수출 물량,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탑재 모듈 수요가 계획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납품 우선순위를 내부적으로 재조정하게 되었으며 귀측 발주건은 약 6개월 후 일정으로 수년됩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의 등을 기댔어요. 성명서도 없었습니다. 협박도 없었어요. 그냥 납품 일정표 하나.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이 미국과 일본의 군사 조달 계획 전체를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미사일 조립 라인은 재가동 일정이 불투명해졌고 일본 방위성이 긴급 편성했던 예산은 집행처를 잃고 공중에 떴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저는 이 상황을 일본 측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도쿄에서 파견된 방위성 고위 관계자와 화상으로 연결했는데 그 자리에서 일본 측 반응은 솔직히 처음에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기술정책국장 야마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겉으론 완벽하게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말의 내용은 딴판이었습니다. 카터 차관보님, 저는 이 보고서의 수치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방산 전자 부품이 일정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우리 일본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전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준다면 국내 대체 공급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부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파일을 넘겼습니다. 야마기시 국장은 제가 뭔가 수긍해주길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야마기시 국장, 제가 방금 언급한 수율 수치를 다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이 군용 고내열 모듈에서 기록한 최고 수율은 8%대입니다. 한국은 현재 98%예요. 이건 어느 쪽이 더 잘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내 대체 공급선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현재 납품이 6개월 밀린 상황입니다. 그 6개월 동안 동중국해 상황이 기다려줄 것 같습니까? 야마기시 국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국의 생산 능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안보 자산을 한 나라에 집중 의존하는 건 전략적으로 위험한 구조입니다. 일본은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말에 짧게 답했습니다. 국장님, 그 역량이 있었다면 저희가 지금 이 대화를 나눌 이유가 없었겠죠. 야마기시 국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가 턱을 살짝 당기는 게 보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중일 분쟁을 이용해서 방산 거래를 주도하고 일본으로부터 실익을 챙기겠다는 구상이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계산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저희는 무기를 팔 수 있었지만 그 무기의 심장부를 채울 핵심 부품은 저희 손에 없었던 거예요. 일본은 돈을 낼 수 있었지만 그 돈으로 당장 살 수 있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돈을 쓰는 건 미국과 일본이었는데 그 돈이 흘러가야 할 곳의 열쇠는 서울이 쥐고 있었습니다. 싸움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는 완전히 잘못 짚고 있었던 거죠. 중일 분쟁이 격화될수록 요격 미사일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이 날아오르려면 반드시 한국산 AI 연산 반도체 모듈이 필요해요. 한국이 납품 일정을 조율하는 것만으로 미일 연합군의 전력 증강 속도 자체를 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체스를 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들이 움직이려면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한 구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허락권을 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자리에서 일어서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달 쫓던 개가 따로 없었습니다. 아니, 개가 담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데 담 위에서 유유히 앉아 발톱을 다듬고 있는 게 한국이었습니다. 야마기시 국장과의 화상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 계속 걸렸거든요. 납품 지연이라는 결과 자체보다 그 결과를 만들어낸 구조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방산 반도체 시장을 저렇게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동아태 지역을 20년 넘게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건 알았어요.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든다는 것도 알았고요. 하지만 군사용 극한 환경 AI 연산 모듈까지 세계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건 솔직히 제 인식의 완전히 바깥에 있는 얘기였거든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국은 핵심 소재와 부품을 일본에서 사오고 원자재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면서 그걸 조립해서 수출하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물론 반도체는 잘 만들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민간 메모리 분야 이야기였고 첨단 방산 전자 부품에서 저만큼의 존재감을 가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국무부 정보분석팀에 특별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기술 역량 변화를 추적한 기밀 분석 보고서를 전부 올려달라고요. 며칠 후 도착한 파일들을 열어보면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흥미롭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등골에 뭔가 쌓은 느낌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의 기술 도약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노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2019년, 일본이 한국을 향해 아주 정밀한 타격을 날렸습니다.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로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사실상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수출 절차 강화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틀어쥐겠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특히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실리콘 웨이퍼를 세정하고 식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인데 당시 일본이 전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공급의 약 90%를 틀어쥐고 있었거든요. 워싱턴에서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저희 정보팀의 초기 분석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버텨봐야 두세 달이라고요.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생산 라인 자체가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니까 결국은 일본이 원하는 조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사실 국제관계에서 기술 목줄을 쥐고 흔들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결국 굴복하거든요.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법 덩치 있는 나라들도 핵심 기술이나 소재 공급이 막히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게 현실이었으니까요. 그게 강대국이 중소국을 다루는 검증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방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일본의 수출 통제 조치가 발효되자마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반응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저항이었어요. 그것도 감정적인 저항이 아니라 지독하게 냉정하고 체계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정부는 소재부품 장비 분야 국산화를 국가 전략 과제로 지정했고 대기업들은 관련 연구 예산을 일제히 쏟아부었으며 수십 년간 묵묵히 기술을 갈아온 중소기업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오래 멈춰서서 읽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엔지니어들의 연구 일지를 분석한 대목이었어요. 수만 번의 배합 비율 조정 실험, 밤새도록 이어진 불량 원인 분석, 연구실 한쪽 구석에 간이 침대를 펴놓고 몇 시간씩 쪽잠을 자며 다시 실험을 돌리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연구원들이 오후가 되면 퇴근하고 개인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그 시간을 실험실에서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단순히 부지런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나라 전체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절박함이 만들어낸 에너지였습니다. 기술로 목을 잡혔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겠다는 분노와 각오가 하나로 뭉친 그 에너지 말이에요. 결과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일본이 90% 가까이 독점하고 있던 고순도 불화수소, 정확히는 순도 99.999999999%, 소위 12-9이라 불리는 극초순도 불화수소를 한국 기업들이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데 걸린 시간이 1년 반도 되지 않았거든요. 업계에서는 이게 최소 5년 이상 걸릴 거라는 게 통설이었어요. 일본 기업들 스스로도 그렇게 계산했고요. 그 계산이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1년 반이면 너무 짧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연구 기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품질 인증, 양산 체계 구축, 공급 안정성 확보까지 동시에 진행한 결과였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 단계씩 순서대로 밟아갈 때 한국은 전부를 병렬로 돌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수율도, 순도도, 납기도 전부 기준치를 충족했어요. 그 이유가 더 통쾌합니다. 한국에 수출 통제를 걸었던 일본 화학소재 기업들의 상황을 보고서에서 확인했을 때 저는 솔직히 씁쓸한 동시에 그 아이러니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매출이 수출 통제 이후 수년 사이에 큰 폭으로 감소했거든요. 한국이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일본산 소재 구매량 자체를 급격히 줄여버렸고, 한국을 주 고객으로 삼아왔던 일본 소재 기업들은 갑자기 핵심 매출처를 잃은 겁니다. 몇몇 기업은 경영 위기에 몰렸고, 오히려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구걸하는 처지가 됐어요. 칼을 들고 덤볐다가 그 칼을 빼앗기고 오히려 칼끝 앞에 서게 된 꼴이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보고서를 더 파고들수록 이 패턴이 불화수소 하나에만 적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기술 압박을 받을 때마다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해왔습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버텨내고 그 고통을 연료로 삼아 해당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결국 그 분야에서 압박을 가했던 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시기예요. 외부의 타격이 한국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해왔던 겁니다. 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못할까? 저도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기술 갑질을 당했을 때 대부분의 나라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결국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원천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산학협력 체계, 단기 수입보다 장기 기술 투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정부와 민간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움직일 수 있는 정책 실행력, 그리고 그 모든 걸 버텨낼 수 있는 인력풀이 동시에 갖춰져야 하거든요.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결국 압박 앞에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오랜 세월 단련된 결과로 이 조각들이 맞물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26년 저는 그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정점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일본이 차세대 AI 기반 무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기술 중에 초고적층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의 첨단 패키징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 층의 메모리 다이를 수직으로 쌓아 고속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게 하는 기술인데 AI 연산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패키징의 원천 기술을 한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특사급 인사를 서울로 보내 물량 공급을 요청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일본이 줄까 말까를 결정하던 자리였을 텐데 이제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일본이 주십시오를 말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한국의 반응은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흥분하지도 우쭐거리지도 않았어요. 담당자가 전달한 답변은 이랬습니다. 국내 양산 일정과 우선 납품 계약 건들이 이미 상당 기간 예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측 발주건은 현재로서는 2028년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격한 거절도 없었고 통쾌한 반격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류 한 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서류 한 장이 일본의 차세대 무기체계 구축 일정을 통째로 뒤흔들어 버린 겁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은 날 제 선임 보좌관인 앤드류스와 함께 분석 자료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앤드류스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일본에 대고 이제 우리가 우위다라고 선언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기술을 쌓고 시장을 확보하고 어느새 상대방이 선택의 여지 없이 한국 쪽을 바라보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날 앤드류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라는 맞을 때마다 더 두꺼워지는 나라야. 때리면 때릴수록 갑옷이 단단해지는 구조인 거지. 어떤 나라가 이 상대를 기술로 이기려 든다면 그건 처음부터 지는 게임을 시작하는 거야. 앤드류스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갑옷이 다 완성된 다음에 조용히 상대방 목을 누르고 있는 거겠죠. 저는 그 말에 아무것도 덧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했거든요. 2019년에 일본이 소재 수출 통제로 한국의 목을 조르려 했을 때 워싱턴은 그걸 그냥 양국 간의 경제 마찰 정도로 봤습니다. 한국이 결국 무릎을 꿇고 판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린 예측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사건을 계기로 어떤 나라도 다시는 자신들의 기술, 공급망을 볼모로 삼을 수 없도록 구조 자체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리고 2026년 우리는 그 결과를 두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압박했던 나라가 이제 자신에게 손을 벌리는 장면. 한국은 그 앞에서 잔인하지도 감격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원칙대로 서류를 처리했을 뿐이에요.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이 나라는 복수를 즐기는 게 아니라 애초에 다시는 당하지 않을 구조를 만든 것에 집중하는 나라였으니까요. 상처가 흉터가 되는 나라가 있고
상처가 갑옷이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은 후자였습니다. 그것도 티타늄으로 두른 갑옷이요. 그렇게 한국이 기술로 일본의 숨통을 조용히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였습니다. 저는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긴급 보고를 받았어요. 이번엔 바다에서 터진 일이었습니다. 동중국해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해경선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사이에 밀고 당기기가 결국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거든요. 정면 충돌은 아니었지만 일본 호위함 한 척이 선체 측면에 상당한 손상을 입고 긴급 비항한 겁니다. 거기에 동중국해 일대에서 수개월째 고강도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인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함정들도 정비 주기를 훨씬 넘긴 상태였어요. 엔진 개통 이상 징후가 보고된 함정이 한두 척이 아니었거든요. 문제는 이 배들을 어디서 고치느냐였습니다. 워싱턴에서 미일 고위급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테이블 한쪽에는 미국 측 해군 작전 담당자들이, 반대편에는 일본 방위성 고위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무거웠어요. 저는 브리핑 자료를 훑어본 뒤 말을 꺼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요. 태평양 일대에서 군함급 함정을 단기간에 고쳐낼 수 있는 조선소는 손에 꼽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당장 가용한 도크와 기술 인력을 갖춘 곳은 한국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테이블 맞은편에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나온 다나카 정비기술국장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더없이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말투도 정중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중한 포장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입을 열자마자 드러났습니다. 카터 차관보님, 저는 그 제안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상업용 선박을 빠르게 찍어내는 데는 능숙할지 몰라도 군사 함정의 정밀 정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본 해군의 자랑인 요코스카 해군 공창은 메이지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장인정신, 모노즈쿠리의 정수가 깃든 곳입니다. 함정 수리는 그런 전통과 기술이 있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한국에 맡겼다가는 배가 멀쩡히 돌아올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태블릿 화면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헛웃음이 나오려는 걸 억누르면서요. 다나카 국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하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테이블 가운데로 밀었습니다. 요코스카 해군 공창의 현재 기술 인력 평균 연령이 올해 기준 60 중반을 넘습니다. 종이도면 기반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정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고요. 이지스-함급 구축함 레이더 체계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근 실적 기준으로 평균 7개월에서 8개월 사이입니다. 지금 동중국해 상황이 그 8개월을 기다려줄 것 같습니까? 다나카 국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전통과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한국은 단순한 조립 기반 산업 국가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브리핑 화면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소의 실제 MRO 운영 체계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군함을 고친다는 게 단순히 부서진 철판을 갖다 붙이는 일이 아닙니다. 함정은 수천 개의 전자 계통, 추진 체계, 무장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체예요. 어느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전체 작전 능력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군함 정비는 기술뿐 아니라 속도와 정밀도가 동시에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구축한 MRO 체계의 핵심은 배가 항구에 들어오기 전부터 정비가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함정이 귀향 신호를 보내는 순간 조선소 측은 위성 데이터와 함정이 보내온 운항, 로그를 바탕으로 선체 전체의 디지털 복제본을 가상 공간에 구성합니다. 실제 배와 동일한 구조, 동일한 손상 이력을 가진 가상의 함정이 컴퓨터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상 함정을 분석하면 실제 배가 도크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어떤 부품이 얼마나 손상됐는지, 수리에 어떤 자재가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이 됩니다. 배가 도착하기 전에 필요한 철판은 이미 재단되어 있고 부품은 이미 대기 중인 거죠. 그리고 배가 도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정비 로봇들이 가동됩니다. 사람 손으로 하기엔 너무 위험하거나 너무 반복적이거나 너무 정밀도가 요구되는 용접 작업들을 자동화 설비가 처리합니다. 사람은 그 위에서 전체 공정을 감독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맡아요. 이 구조 덕분에 24시간 작업이 가능하면서도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수치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지스급 구축함의 레이더 돔 손상 수리는 고난이도 정비 작업 중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조선소에서 이 작업을 하면 6개월에서 길면 8개월이 소요되고 비용도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한국 조선소는 같은 수준의 작업을 3주 내외에 비용은 절반 이하로 처리하는 실적을 반복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이후 결함 발생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었어요. 다나카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수치는 상업용 선박 기준 아닙니까? 군사함정은 요구 규격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이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자료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미 해군 7함대가 2023년과 2024년에 한국 조선소의 정비를 위탁한 실적이 있습니다. 구축함급 2척, 보급함 1척이었고요. 전부 미 해군 규격 검수를 통과했습니다. 납기 준수율은 100%였어요. 국장님이 요구하시는 근거가 그겁니까? 다나카 국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각도를 바꿔 공세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대규모 군함 정비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군사 기밀과 보안 문제가 있고 동맹 체계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여야 합니다. 한국이 과연 그 기준에 부합하는 나라입니까?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다나카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 한국이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주장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반파된 함정을 어떻게 고치느냐를 논의하러 오신 겁니까? 일본이 독자적으로 이 함정들을 8개월 안에 전부 수리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그 계획을 내놓으십시오.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나카 국장은 서류를 뒤적이는 척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요코스카 공창이 지금 당장 군함 여러 척을 동시에 받아서 단기간에 복원할 능력이 없다는 건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이 수준까지 올라온 건 사실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세계 최대 규모의 상선을 건조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건 단순한 용접 기술이 아니에요. 수만 톤급 선박의 전체 생애 주기를 관리하는 능력, 납기를 지키는데 목숨 거는 조직 문화, 그리고 민간 IT 기술을 제조 현장에 녹여내는 노하우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겁니다. 여기에 AI와 자동화 설비가 결합되면서 군함 정비에서도 압도적인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낼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이걸 따라 할 수 없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미국은 민간 조선업 기반 자체가 오래전에 무너졌어요. 군함을 고칠 수 있는 민간 도크가 태평양 연안에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있다 해도 인건비가 워낙 높아서 단가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본은 기술 인력의 고령화가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 디지털화가 더딘 탓에 데이터 기반 정비 체계로의 전환이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군사 함정에 요구되는 보안 기준과 정밀도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결국 태평양 일대에서 중대형 군함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리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한국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중일 분쟁이 지속되는 한 동중국해와 그 일대를 오가는 미일 함정들은 크고 작은 손상을 계속 입을 겁니다. 전투 피해든 정비 주기 초과든 배들은 계속해서 수리가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배들을 가장 빠르게, 가장 믿을 수 있게 살려낼 수 있는 곳이 한국인 이상, 미일 양국은 선택의 여지 없이 한국의 조선소를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그 독점적인 지위를 조용히 활용하고 있었어요. 일반 정비보다 높은 우선 처리 비용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 됐고, 긴급 도크 배정에는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어떤 배를 먼저 받느냐, 어느 도크에 넣느냐 하는 결정 하나가 태평양의 군사, 작전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된 거예요. 게다가 한국 조선소들은 정비 과정에서 함정의 기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합니다. 어떤 부위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손상되는지, 최신 군사 함정의 구조적 특성이 무엇인지, 그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한국 자체의 방산 기술을 끌어올리는 피드백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정비를 해주는 것 자체가 기술 학습의 장이 된 겁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다나카 국장은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진 채 서류만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씁쓸함의 방향이 이전과는 달랐어요. 이건 우리 미국이 놓쳤다는 아쉬움이 아니라 이 판 전체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자각에서 오는 씁쓸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체스를 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들을 움직이고 전략을 짜고 상대를 압박하는 게임을요. 그런데 돌아보면 한국은 그 체스판의 말들이 상처를 입을 때마다 수리비를 받아가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쪽보다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꾸준히 이익을 거두는 쪽이 결국 더 영리한 플레이어라는 걸 저는 그날에서야 비로소 체감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싸우든 그 싸움이 길어질수록 한국의 조선소 불빛은 꺼지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렇게 군함 정비 문제로 진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전혀 다른 방향에서 경보가 울렸어요. 중국이 대만 해협 인근 해상 통제를 조금씩, 하지만 아주 교묘하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봉쇄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직접 상선을 막아 세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근방에 군함을 띄워두고 해경선을 슬슬 돌리면서 선주들이 알아서 항로를 돌리게 만드는 방식이었죠. 전형적인 회색지대의 전술이었습니다. 선전 포고도 없고 명분도 안 주면서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가장 먼저 터진 곳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에너지, 자원의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석탄도, 천연가스도 거의 전량 해외에서 들여오죠. 특히 천연가스, LNG는 중동과 호주에서 배로 실어오는데 그 항로 상당수가 대만 해협 주변을 통과합니다. 해협 주변이 사실상 마비되자 일본의 LNG 재고가 무섭게 바닥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워싱턴에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측이 긴급 회의를 요청했거든요. 이번엔 국무부뿐 아니라 에너지부 담당자까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어요. 상황은 단순했습니다. 가스는 살 수 있어요. 돈은 있거든요. 문제는 그 가스를 실어 나를 베었습니다. LNG 운반선이라는 건 아무 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극도로 특수한 설계와 기술이 들어간 전용 선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당장 구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시장에 풀려있는 가용 LNG선은 이미 전부 장기 용선 계약으로 묶여 있었고 새로 발주를 넣으면 수년이 걸리는 상황이었거든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나온 사토 에너지정책국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정중하게 인사하고 부드럽게 말을 꺼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 길어질수록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카터 차관보님, 이번 사태는 결국 조선 능력의 문제입니다. 우리 일본이 과거의 조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야마토 전함을 세계 최초로 건조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 장인들의 정신력이라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조선업은 기술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력으로 버텨온 철판 이어붙이기 산업입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가 의존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잠시 펜을 내려놨습니다. 사토 국장님, 천연가스를 야마토 전함의 장인정신으로 실어 나를 수 있습니까? 그 위대한 정신력으로 영하 163도를 유지하는 단열 탱크를 지금 당장 만들 수 있습니까? 도쿄 시민들이 며칠을 기다려줄 것 같습니까? 사토 국장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 조선소들이 물량을 대기는 하겠지만 그건 단순 조립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핵심 기술과 설계 역량은 여전히 우리 일본과 유럽에 있습니다. 저는 브리핑 화면을 켰습니다. LNG 운반선이 어떤 물건인지부터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천연가스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예요. 이걸 배에 싣고 바다를 건너려면 액체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영하 163도까지 냉각해야 해요. 그 극저온 상태의 액체를 수만 톤씩 담아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운반하는 배가 LNG 운반선입니다. 비유하자면 도시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폭발 에너지를 가득 실은 채로 파도를 헤쳐나가는 거예요. 탱크에 단 0.01도의 온도 변화가 생기거나 단열재에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균열이 생겨도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만드는 건 기술의 극한에 가까운 작업이에요. 그 탱크 시스템의 핵심이 바로 멤브레인 방식의 단열 구조인데 이 기술의 원천을 가장 정밀하게 구현하고 대량 생산까지 해내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론을 아는 것과 그걸 실제로 수만 톤급 선박에 오차없이 구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한국의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은 이 분야에서 수십 년간 설계와 시공을 반복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제조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 신규 발주 시장에서 한국 조선사들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최근 수년 연속으로 전체의 70%, 중후반에서 80% 중반 수준을 오가고 있어요. 척당 가격이 2,500억 원에서 3,500억 원에 달하는 고부가 가치 선박인데 그걸 전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이 독점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토 국장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수량면에서 많이 만드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싸게 빠르게 찍어내는 것이지 고급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품질 면에서는 결국 한계가 있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토 국장님, 중국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LNG 운반선 건조에 뛰어들었습니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투입하고 기술 인력을 집중시켰어요. 그런데 실제 운항에 나선 선박들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열 탱크의 시공 품질 문제로 항해 중 가스 누출 징후가 보고됐고 일부 선박은 정상 운항 중에 예상치 못한 결함이 발견되어 항로에서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선주들 사이에서 중국산 LNG선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고 실제로 발주를 취소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랐어요. LNG선은 단순히 성능이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가 터지면 선원 전체의 목숨과 항구 도시 하나가 위험해지는 물건이에요. 선주들이 싼 가격보다 검증된 기술을 택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한국산 LNG선이 전 세계 선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수십 년간 큰 사고 없이 수백 척의 선박을 운항시켜 온 실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광고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시간과 기술의 축적으로만 만들어지는 신뢰거든요. 게다가 최근 한국 조선소들이 탑재하기 시작한 AI 기반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은 이 신뢰에 경제성까지 더했습니다. 실시간으로 해류, 풍향, 파고 데이터를 받아서 가장 연료 효율이 높은 항로와 속도를 계산해주는 시스템인데 한 항차당 절감되는 연료비가 수억 원에 달합니다. LNG선 한 척이 보통 20년 이상 운항한다는 걸 감안하면 이 시스템 하나가 선주에게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이 선박 구매 금액에 맞먹는 수준이 됩니다. 다른 나라 배를 살 이유가 숫자상으로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토 국장이 표정을 굳힌 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도 기술 투자를 늘리면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일본 열도의 가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20년짜리 기술 투자 계획이 해결책이 됩니까? 사토 국장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꺼낸 현실은 냉정했어요. 한국 조선소들의 주요 도크는 현재 수년치 수주 물량으로 꽉 찬 상태입니다. 예약 없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일본이 긴급으로 추가 발주를 넣으려 해도 우선 대기줄의 맨 뒤에서 기다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겐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이 상황을 모를 리 없었어요. 긴급 수요가 생기면 프리미엄이 붙는 건 시장의 기본 논리입니다. 한국 측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긴급 발주에 대한 추가 비용을 제시했습니다. 일본은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선택지가 없었어요. 다른 나라 조선소에 갈 수 없다는 걸 일본 스스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이 구조가 얼마나 정교한지를 새삼실감했습니다. 한국은 분쟁 당사자가 아닙니다. 총 한 방 쏜 적 없고 영토 주장을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좋은 배를 꾸준히 만들어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이 힘겨루기를 벌이는 과정에서 에너지 수송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막히자 그 열쇠가 한국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일 분쟁이 격화되면 에너지 수송 수요는 더 늘어납니다. 항로가 불안해질수록 더 많은 LNG선이 필요하고 더 안정적인 운항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 수요의 대부분이 결국 한국 조선소로 흘러들어오는 구조예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한국 조선소의 수주 잔량은 늘어나고 프리미엄은 높아지고 한국이 벌어들이는 외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사토 국장은 회의 막바지에 조용히 자료를 접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의 그 당당한 자세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짧게 생각했습니다. 야마토 전함의 나라가 LNG선 한 척 때문에 서울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요. 그리고 그게 누가 만든 현실이냐 하면 결국 한국 조선소 엔지니어들이 수십 년간 도크에서 땀 흘리며 만들어낸 현실이었습니다. 화려한 선언도 요란한 퍼레이드도 없었어요. 그냥 더 좋은 배를 더 빠르게 만들었을 뿐인데 그게 결국 지정학적 권력이 됐습니다. 조용하게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따로 있다는 걸 저는 그날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렇게 사토 국장이 회의실을 나가고 문이 닫히던 그 순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의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다카이키 총리의 폭탄 발언, 동중국해의 긴장, 일본의 방산 발주,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하나의 이름, 한국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수면 위로 완전히 올라온 건 몇 주 후였어요. 외신 기자들이 연이어 보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본이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 안보를 강화하려는 과정에서 드러난 민날, 그리고 그 빈틈을 조용히 메우고 있던 나라의 이름이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일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의 목록이 언론에 공개되자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핵심 방산 전자 부품의 공급, 손상된 군함의 신속한 정비, 에너지 수송을 위한 특수 선박 확보, 이 세 가지가 전부 한국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개됐어요. 일본 언론조차 대일본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을 때 도쿄의 분위기가 얼마나 무거웠을지는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모든 소란 속에서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공식 성명 한 장 없었고 외교적 도발도 없었습니다. 그냥 공장을 돌리고 납기를 지키고 청구서를 보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판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 총 한 방 없이도 전쟁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 한국이 그걸 실제로 보여줬으니까요. 워싱턴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논의가 내부에서 시작되는 걸 직접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검토였어요. 일본 중심의 아태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표현이 내부 문서에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저는 이게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거라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7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미일 동맹의 무게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왔습니다. 우선 미 국방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일본에 제공하기로 논의됐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관련 기술 공유 협약이 갑자기 재검토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이유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일본의 기술 자립도와 실질적 군사 역량에 대한 신뢰 평가가 하향 조정됐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격상됐습니다. 수십 년간 일본에만 제공되던 고급 방산 기술 협력 채널이 한국에 열리기 시작했어요. 핵잠수함 기술 공동 연구 논의가 처음으로 서울 채널을 통해 진행됐고, 인태 지역 안보 협의체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눈에 띄게 확대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한미일 삼각 체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인 무게중심이 도쿄에서 서울로 이동하고 있다는 건 이 분야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그 흐름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어느 날 국무장관 집무실에서 소수 인원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가 열렸어요. 안건은 간단했습니다. 아태 지역 핵심 동맹 파트너 재설정이었어요. 오랜 논의 끝에 문서 하나가 작성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문서에 담긴 내용을 보며 잠시 감정을 추슬러야 했습니다. 미국이 70년 만에 아시아 전략의 기축을 공식적으로 재정립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세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잇따라 서울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방문 목적은 하나같이 첨단 산업 협력이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협력, 방산 기술 공동 개발, 에너지 수송 인프라 협력 등 이전까지 일본이나 미국과 논의하던 의제들이 이제 서울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모든 요청을 여유 있게 검토하는 입장이 됐어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지칠 구성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유럽의 몇몇 지도자들이 인터뷰와 공식 석상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결절점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 협의체에서 빠져 있다는 건 구조적 모순이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일본을 퇴출시키자고 말하는 나라는 없었지만 한국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졌어요. 반면 일본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미국과의 핵심 방산 협력 파이프라인이 좁아지자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 혼란이 시작됐어요. 독자적인 기술 확보를 서두르려 했지만 그 길에서도 한국이 가진 부품과 소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외교적 고립의 그림자가 도쿄 위에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창가에 서서 워싱턴의 야경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요약할 적절한 언어를 찾지 못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 무의식적으로 책상 서랍으로 손이 갔습니다. 전에 처박아 두었던 그 수첩이었어요. 헤이든 대사가 남긴 낡은 가죽 수첩. 저는 그걸 꺼내 들고 다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동북아시아가 흔들릴 때 가장 시끄러운 개는 놔두고 가장 조용히 웅크린 호랑이를 조심해라. 손가락으로 그 문장 위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수십 년 전 손때가 벤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헤이든 대사가 이 문장을 쓸 때 그는 도대체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수첩을 들고 창가 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문장만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한 장의 사진이 겹쳐왔습니다. 정보팀 기밀 자료맨 뒤에 첨부돼 있던 흑백 사진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넘겼는데 나중에야 제대로 들여다봤거든요. 1910년대의 사진이었습니다. 집신 차림의 마른 남자가 일본 순사에게 팔목을 잡힌 채 끌려가고 있었어요. 표정은 볼 수 없었지만 그 등에 굽은 선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또 다른 사진이 있었어요. 2026년의 사진이었습니다. 대형 조선소 스마트 야드에서 헬멧을 쓴 한국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 서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저는 그 두 장의 사진을 번갈아 보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일본은 한반도의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쌀을 가져갔고, 철을 가져갔고, 사람을 끌고 갔어요. 강제 노역에 동원된 조선인들이 만들어낸 것들은 전부 일본의 것이 됐습니다. 일본은 그 지배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의 위치가 고정된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하지만 역사는 그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2026년, 일본은 한국의 기술 없이 자국 군함의 레이더를 정상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의 선박 없이는 겨울을 날 연료를 실어 나를 수 없게 됐어요. 한국의 정비 인력과 시설 없이는 손상된 함정을 제때 복원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배와 수탈의 역사가 정확히 뒤집혔습니다. 기술이라는 도구로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 역전을 어떻게 만들어냈느냐입니다. 일본처럼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처럼 위협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공부했고, 만들었고, 버텼습니다. 누가 기술 공급을 막으면 직접 만들었고, 그렇게 만든 기술이 결국 세계 표준이 됐어요. 강해지기 위해 남을 약하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강해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방식이 결국 더 오래가고 더 단단한 힘이 됐더라고요. 저는 수첩을 덮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헤이든 대사가 옳았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가장 시끄러운 곳을 보느라 가장 조용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으르렁대고 중국이 포문을 열어젖히는 동안 한국은 소리 없이 세상을 다시 짜고 있었어요. 한 줄의 납품 스케줄로 군사 작전의 방향을 틀고, 한 척의 선박으로 에너지 패권을 손에 쥐고, 한 장의 기술 문서로 동맹의 위계를 바꿔버렸습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전쟁의 결과를 가져간 나라. 도발하지 않고 도발한 쪽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은 나라. 100년 전 집신을 신고 끌려가던 나라가 100년 후 전 세계가 줄을 서서 협력을 구걸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낡은 수첩을 더 이상 서랍에 넣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올려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동북아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워싱턴에도 없고 도쿄에도 없습니다. 그 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 그 도시에 있습니다. 가장 조용했던 그 나라, 서울에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